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혹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님들이 참 많았죠. 요즘은 반대로 며느리나 사위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바뀌어버린 시대상만큼 바뀌어버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효춘 할머님의 이야기도 바로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효춘 할머님의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과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효춘이라고 합니다.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랐지요. 어릴 적 매질을 하는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어머님이 먼저 저희 칠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이듬해엔 큰언니가 세탁소 총각이랑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5년을 누워 계셨어요. 큰오빠와 우리 남매들은 아버지의 똥오줌까지 받아내며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큰오빠와 함께 다 같이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장사를 해보자. 무슨 장사요? 음식 장사. 서울 사람들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아주 예사야. 다들 밖에서 먹는다. 큰오빠는 장사 수완이 좋았어요. 무엇이 돈이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이 붙는지 잘 알았죠. 저는 오빠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돈 버는 재미를 알아갔습니다. 자, 이건 효춘이 이번 달 월급. 오빠,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야, 임마. 너도 얼른 모아서 시집 가야지. 오빠부터 장가 가세요. 나는 너희 다 보내고 장가 갈 거다. 걱정하지 말어. 큰오빠는 우리 남매들을 참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우리 남매들은 내심 그런 오빠가 장가를 가버릴까봐 걱정을 많이들 했었죠. 누나, 큰형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 아니야. 장가 갈 생각 없댔어. 장가 갈 생각만 없지 여자 만날 생각은 있는 모양이지? 얘는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장가도 가기 전에 웬 연애질이라니. 언니는 너무 순진해. 요즘 자유연애 시대 아니야. 우리 또래들도 다 잘만 만나고 다니는구만. 언니도 정신 차려. 그러다 늙어서 노처녀 소리 들어. 그나저나 큰오빠 장가 들면 우린 다 어쩌지? 올케 언니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렇게 시동생이 줄줄이 사탕으로 달려있는 자리를 누가 들어오겠어? 그러지 마, 얘. 그래도 오빠 외모가 준수하고 벌이도 좋으니까 여자는 붙을 거야. 오빠 장가 안 들면 좋겠다. 나도 형 장가 가서 우리 버리면 어떡해? 다들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장가를 좀 더 늦추더라도 우리를 챙겨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아주 선언을 했으니 우리 남매들은 그 말을 믿었지요. 효춘아, 오빠가 할 말이 있다. 네? 뭔데요? 우리 가게에 새로 직원을 하나 뽑았으면 해. 아, 좋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오빠가 직원을 하나 더 뽑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그러자고 했죠. 아이, 짓궂긴. 동생들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이, 누가 봐. 가만히 있어 봐. 오빠.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온 직원은 오빠의 애인이었습니다. 효춘아, 인사해라. 너희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어머, 무슨 청혼을 이렇게 해요? 누가 시집 간대? 오빠는 그 애인과 결혼까지 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 그분이랑 결혼까지 할 셈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 저는 오빠가 마음이 넓고 엄마 같은 분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우리 버리고 간 엄마 말하는 거냐? 아니요. 엄마처럼 잘 품어주는 그런 사람. 나는 엄마 사랑 받아본 바 없어서 모르겠구나.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는 최고의 사람이야. 연애 한번 못 걸어보고 살았던 우리 오빠가 언제 저리 사랑꾼이 되었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불타는 사랑을 하더니 빠르게 결혼을 했고 곧 새언니가 제 대신 가게 안주인 자리를 꿰찼습니다. 아가씨, 들어가 쉬어요. 가게 안 나와도 돼. 그래, 효춘이 너는 안 나와도 된다. 아니면 다른 일 해도 돼. 그간 오빠 밑에서 편히 일하면서 모은 돈도 꽤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해봐요. 저는 그래도 꾸준히 가게에 나갔어요. 그런데 월급이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효춘아, 이번 달 월급이다. 감사합... 오빠, 왜 월급이 지난달보다도 적어요? 이번 달에 너 제법 많이 쉬지 않았나? 그래서 빠진 거야. 아니에요. 이번 달보다 지난달에 더 많이 쉬었는데 오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아가씨, 착오 아니에요. 그동안 오빠가 너무 많이 줬던 거고 다른 식당 가봐요. 다들 이 정도 받아. 주방장도 아닌데 우리가 아가씨한테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죠. 알고 보니 새언니가 부린 꾀에 오빠가 넘어간 거였죠. 서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견디기로 했죠. 그러던 중 아가씨, 이제 슬슬 시집 가야죠. 그래, 효춘이도 이제 슬슬 시집 가야지. 왜? 좋은 자리가 있어? 인물은 좀 못하는데 집이 좀 산대요. 저기 경기도에 땅이 그렇게 많다네? 그래, 부잣집이면 좋지 뭘. 한번 만나보라고 할까요? 새언니가 마련해준 선자리. 당시 제 나이가 24이라 이제 슬슬 시집을 가야 할 때였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자리에 나갔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자리에 나온 남자가 키는 땅딸막하고 생김새는 우락부락해서 마치 도깨비 같았어요. 게다가 나이는 15이나 많았습니다. 효춘 씨, 어서 오세요. 저는 장덕출이라고 합니다. 아, 네.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빠 되시는 분이랑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은 땅 장사를 주로 합니다. 땅 부잣집 아들이라더니 주로 땅 장사를 한다던 그 사람. 저는 죽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은 못하겠다 싶었지만 오빠 내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대체 왜 싫다는 거야? 키가 너무 작대잖아. 참나, 남자 키 뜯어먹고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긴 것도 너무 무섭고. 아가씨, 철 좀 들어요. 막말로 아가씨도 귀 한쪽 안 들리잖아요. 장애인 아니냐고. 그래도 인물이 반반해서 내가 그럴싸한 자리 찾아다 준 거구만. 새언니는 저에게 매섭게 그 결혼 자리를 밀어붙였고 끝내 설득당한 오빠마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춘아, 우리 어릴 때 참 고생 많았잖아. 그댁 가서 살면 고생 않고 살 수 있다더라. 오빠도 이제 너희 건사하는 게 많이 힘들어. 결국 그 속셈이었군요. 입 하나 줄이자고 저를 팔아넘기듯이 그런 남자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언제 팔아넘기듯 널 보냈어? 네 발로 나갔지. 마누라가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본 자리인 줄 몰라? 거기 부모님들도 참 사람이 좋고 평판이 좋다더라. 싫어요. 시집가기 싫다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너도 이제 곧 25이야. 너희 새언니 말 맞다나 귀도 성치 않은데 나이 들면 더 시집가기 힘들어. 좋은 자리 났을 때 가거라.
저는 죽어도 시집 가기 싫다고 버텼지만 그게 제가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그렇게 몇 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 도깨비같이 생긴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오빠 내외 말대로 시댁 어른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공습경보다 공습경보! 덕출씨, 왜 이래요? 정신 차려봐요. 빨갱이들이 몰려온다. 빨갱이들이 몰려와. 다 죽여버려야 해. 다 쓸어버려라! 알고 보니 남편은 6.25 전쟁 당시 징집을 당해 참전한 적이 있었고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시키느라 중매쟁이부터 시작해 우리 새언니에게까지 큰 돈이 건너갔다는 것을 저는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나는 너도 다 아는 줄로 알고. 시부모님은 그런 제게 늘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잘못될까 염려되어 늘 노심초사하셨죠. 전쟁 때 아들 5 중 4을 잃고 남은 아들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시부모님을 보며 알 수 없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이분들을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그런데 출산일을 일주일쯤 앞두었던 때입니다. 볼 일이 있다며 나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빗줄기가 굵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창밖으로 한참을 내다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들겼지요. 선생님 나와보셔요. 덕출이가 차에 치였어요. 남편이 차에 치였다는 소리. 저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이틀이나 지났을 때였고 뱃속의 아이는 수술로 꺼냈다고 했어요. 제가 목숨을 건진 것도 하늘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덕출 씨는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에 시어머님은 꺽꺽 울기 시작하셨어요. 외출을 나갔다가 쏟아지는 빗줄기에 또 정신병이 도져서 천지로 뛰어다니던 남편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니까 유복자를 낳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이 녀석과 저 단 둘이 남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너는 책임지고 키워줄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 가지 않아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5년 뒤에 풍을 맞은 시어머니를 제가 총 10년 동안 간병했지요. 한 번도 밖에 나가 돈을 벌진 않았지만 시댁의 재산이 워낙에 많아 제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돈은 늘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 없이 키워서인지 아니면 너무 풍족하게만 키워서인지 아들 녀석이 제 맘 같지 않았어요. 오늘 오락실 가야 되니까 돈 좀 줘요. 너 시험 공부 안 해? 시험 기간이라며. 엄마, 학교에서 좀 오래요. 이번에는 또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친구들이랑 좀 싸웠는데 그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다 일러 바쳐서 그 집 부모가 왔대요. 뭐야? 저는 수시로 학교에 불려다녔고 합의금 갖다 주느라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리 애비 없이 키우기로서니. 지금 뭘 했어? 말이면 단 줄 알아? 이리 와! 욱진아, 그만해.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찌저찌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대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기에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었죠.
지역이 전라도 어디라는 말에 전셋집도 하나 구해주었습니다. 엄마, 나 차가 한 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차? 갑자기? 너 면허도 없잖아. 면허 땄는데요? 언제? 나도 모르게 면허를 땄어? 용돈 모아서 땄지. 아이, 차 한 대만 뽑아줘요. 대학생이 무슨 차야.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차 있어. 엄마가 와서 봐봐. 차 없는 새끼 나 하나뿐이라니까.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를 사달라며 졸랐습니다. 저는 차는 절대 안 된다며 버텼죠.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웬 독촉장? 알고 보니 아들은 저 몰래 신용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더군요. 그 차에 각종 벌금 요금이 체납되어 집으로 명세서가 날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차대금도 갚아주고 벌금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어떤 사고를 쳐도 제가 막아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나이 30이 넘도록 직장 한 번 구하지 않고 갖은 사건 사고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욱진아, 제발 엄마 좀 봐서라도 이제 그만 좀 하자, 어? 엄마, 이게 진짜 돈이 된다니까요.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냐고. 그 남들도 늙은 애미 돈 빼다가 투자한다든? 다 지 돈 벌어서 지가 하는 거지. 누가 나이 30 넘어서 애미한테 용돈 타 쓰고 투자비도 받아 쓴다더냐. 우리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준 거 많잖아. 좀 줘요 진짜. 아들은 급기야 주식, 코인 투자도 제 돈을 뺏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이제 그만해달라 빌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웬 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가씨를 데려오면. 아, 욱진 씨가 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로 알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유, 아니에요. 죄송은요. 여기 앉아요. 내가 청소를 아직 안 해놔서 집이 좀 더러운데. 아니에요. 어머님, 더럽긴요. 이거 어머님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냥 골라봤어요. 아유, 스카프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래요. 색이 잘 받으시네요. 진짜 고우세요.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보기 드물게 참했습니다. 직업은 유치원 교사로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시집 오기 전 같아서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엄마, 밥 안 해놨어? 아이씨, 나가서 먹어야겠네. 욱진 씨, 무슨 말투가 그래, 어머님한테. 어, 엄마, 나가서 드셔요. 제가 사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아가씨에게 꼼짝 못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못한 걸 아가씨가 해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 기대했지요. 저는 그렇게 둘의 결혼을 허락했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 자식이라 가져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를 뽑아주었죠. 며느리는 참 애살스럽고 예뻤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멍든 가슴이 며느리로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오늘 모시고 맛있는 데 가고 싶어서요. 그럼 좋지.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마련한 식사 자리. 저는 그날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손을 왜 그렇게 떠세요? 그래. 모르겠네. 이상하게 오늘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머님,
신기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케이크 초부터 불어주세요. 오늘 무슨 날이냐? 웬 케이크야? 일단 불어보세요. 엄마, 빨리 불어봐. 깜짝 놀랄걸?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성화에 초를 불었고 며느리가 주는 선물 상자를 뜯어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임신 테스트기 아니니? 너희 임신했어? 네, 어머님. 지금 8주예요. 어머님 곧 할머니 되신대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될 예정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다며 약속하더군요. 이 모든 게 너무나 꿈만 같았고 선물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안 될 정도였어요. 다음 날 고마운 마음을 담아 며느리를 불러 꼬마 빌딩 하나를 증여해 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너무 과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한 게 뭐가 없니? 우리 가족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잖니. 어머님, 우리 아들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 보니까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이한테 늘 고마워. 며느리는 정말로 행복해했습니다. 행복해하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어머님, 어떡해요?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교통사고 나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잡히는 대로 옷을 주워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욱진이요, 장욱진. 장욱진 환자 어디 있어요? 아, 그분 저쪽 커튼 뒤에 보시면. 욱진아. 엄마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아들 욱진은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건 채로 경찰과 함께 있었어요. 네, 음주운전을 했더라고요. 아니, 음주운전이라니. 정신 차리고 산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하늘이 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은 어떻게 됐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긴 한데요. 좀 많이 다쳐서. 근데 음주운전이라 보험도 안 되고. 아들은 임신한 턱을 쏘겠다며 친구들을 모아 술을 마시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에서 오는 차 3대를 들이받고 멈추었고 경찰차가 오기 전 도망을 가다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차 3대에 대한 대물 비용은 물론 병원비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제가 해결하고자 했고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 팔고 저당 잡혀 그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진짜 이제 정신 짝. 너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말아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는 걸로 하자. 저는 정말로 지겹고 끔찍해서 더 이상은 아들을 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이든이도 왔어요. 그래, 왔니? 이든이 아빠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설마 운전... 아니에요. 운전은 무슨요. 제가 운전하고 오빠는 옆에 타 있었죠. 아이고, 이든아. 이든이 잘 지냈어요? 우리 이든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더니
그 말은 사실이더군요. 욱진이를 키울 때와는 다른 재미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보통 이럴 때 2년 정도 보는데요. 수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치료도 연명을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암 말기라는 이야기에 귀찮아서 병원 진료를 등한시했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범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유, 아니다. 너 욱진이의 이든이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그냥 집으로 가서 간병인 쓰면 돼. 어머님, 자식 두고 간병인을 왜 써요? 이든이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네? 저는 며느리의 간곡한 청에 아들네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어머님, 죽 드세요.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특별히 만든 거예요. 아휴, 고맙다. 우리 하늘이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고맙고 이 집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손주를 혼낼 때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계모 같은 모습이었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이제 두 돌이 될랑말랑한 아이를 매섭게 혼내고 때리는 걸 보며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잠들 무렵에 제 방을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재산 얼마나 남아있어요? 갑자기 그건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땅이랑 이것저것 하면 꽤 많지 않아요? 서초에 엄마 사시던 아파트도 있고 그거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생각 좀 해보마. 애 키우기에 강남만큼 좋은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든이 공부시켜야죠. 이든이는 저처럼 안 키울 거예요. 이든이는 저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아들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으로 들렸죠.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으로 산 건물을 빼고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갈 사람이고 남은 내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그 아이의 예쁜 마음씨에 감동받았죠. 그런데 그게 모두 가식이었나 봅니다. 며칠 전 늦은 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재산이 그게 다야? 더 있는 거 아니야? 건물 하나 있을 거야. 이제 우리 진짜 다 받았어. 이번에 너무 많이 받았나? 세금 꽤 나올 것 같긴 해.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님, 그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목동. 이야, 진짜 개쩌네. 우리 다음 달에 미국 여행 갔다 올까? 뭔 미국이야. 어머님 죽을 때까진 붙어 있으라 했지. 마음 바뀌어서 저거 건물 어디 환원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치. 오케이. 아니 근데 꽤 오래 사시네. 위암 말기라더니. 그러게. 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좀 불편하게 해봐. 사고를 좀 더 치든가.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야? 난 길어봐야 1년 봤는데 지금 1년 넘었잖아. 그러게. 꽤 오래됐네. 빨리 가셔야 본인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지. 제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해
아들 보고 사고를 치라는 이야기에 빨리 죽어야 자기들이 편하다는 말. 저는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칼을 등 뒤에 숨긴 살인자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그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썼던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날 받아둔 인생, 돈이 뭐 그리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쓴 마음은 참 아깝네요. 그리고 시간도요. 이제 남은 인생은 마음 쓰지 말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라고 신이 주신 기회인가 봅니다. 마지막 남은 건물은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저 혼자 남은 생을 살아가 보고자 해요.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고서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 결심대로 제가 쓸 만큼 쓰다가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